며느리가 저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주제에 상관하지 마세요. 그 순간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제 뺨을 때렸어요. 저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 하나 키우며 모든 걸 희생했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30년간 일하며 학교에서 모은 전 재산 3억은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전화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며느리는 집 앞에서 일주일째 기다리며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심지어 임신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찾아온 가족들의 추악한 민낯 3억은을 둘러싼 치열한 심리전. 그리고 예상 못한 반전결 말까지. 대체 제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아들 가족이 이렇게 발압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진짜로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25살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남편은 아들이 겨우 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도 매 순간 아들부터 챙겼습니다. 엄마 배고파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들이 감기에 걸리면 밤새 간병했고 학교 준비 물이 필요하면 몇 번이고 문방구를 오갔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효심만큼은 깊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이 반항하고 말썽 부릴 때도 저희 아들은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어깨를 주물고 오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타지에 살면서도 매주 안부 전화를 빼먹지 않았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시죠?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아, 내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구나 싶었어요. 30살이 되던 해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나타난 거구나 싶었거든요. 첫 만남에서 여자친구는 정말 공손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며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작고 차분했어요. 저는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을 잘 돌봐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혼자 키워서 좀 서툰 면이 있을 텐데 잘 부탁드려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큰 마찰 없이 지냈거든요. 저는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며느리도 예의를 지켰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는 걸 보니 뿌듯했습니다. 하객들에게도 이제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딸이 전화를 걸어와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대화 중간중간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 좀 바빠서 다음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예전에는 1시간씩 통화하던 아들이 10분도 안 돼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자주 뵙고 싶어 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만나자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미뤘어요. 저는 신혼 초기라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기 시작했어요. 괜히 참견하거나 간섭하는 시어머니로 비춰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긋남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관계가 1년 정도 지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았어요. 오랜만에 들려오는 아들의 부탁이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아직 제가 필요한 존재구나 싶었거든요. 서둘러 죽을 끓여서 보온병에 담고 약국에서 각종 약을 사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몸이 어떤데 죽 끓여왔어. 따뜻할 때 먹어야 해. 저는 주방으로 가서 그릇에 죽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 숟가락 먹더니 인상을 짓불렸어요. 너무 짜네요. 제가 짠 거 잘 못 먹었어요. 아, 그래. 미안해. 다시 만들어줄까? 아니에요. 됐어요. 어차피 입맛도 없어서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아픈 사람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대신 면을 이 입을 정리해주고 방을 치워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엄마, 왜 이런 죽을 끓여다 줬어요? 이렇게 자면 어떻게 먹어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화에 당황했습니다. 에이, 그럼 내가 다시 만들어 볼까? 아니에요. 됐어요. 이제 저 왔으니까 그냥 가세요. 아들의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승진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갔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미역국을 좋아했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 승진한 날인데 미역국 정도는 끓여줘야지. 그때 며느리가 따라와서 제 팔을 잡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냥 가세요. 아니야, 이미 다 끓여왔는데 금방 되어서 먹으면 돼. 싫다고 하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 아들이 퇴근 후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자꾸 우리 일에 간섭하시려고 해요. 저희끼리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말 안 들으시고요. 엄마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아들 승진 축하해 주려고 온 건데 간섭이라네요? 내가 내 아들 승진 축하해 주는 게 간섭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엄마 좀 이해해 주세요. 뭘 이해해? 며느리 비위 맞추느라 엄마는 어쩌라고.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와서 소리쳤어요. 시어머니 주제에 우리 살림에 참견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머니 도움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 주제에 30년간 혼자 아들 키운 제가 며느리에게 그런 소리를 듣다니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로 말한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만 와주세요. 며느리가 저를 밀치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네가 뭔데 내 엄마한테 그래? 아들이 소리쳤어요. 그래도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오빠 어머니가 먼저.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 더니 말했어요. 오빠 나는 그냥 어머니가 말도 없이 자주 오셔서 힘들어. 그리고 우리를 너무 간섭해서 가슴이 답답해서 병이 날 것 같아. 아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서 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영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계속 오는 거예요? 저희도 신혼 부부인데 아들아 그게 아니라 그 순간 아들이 갑자기 저를 향해 다가오더니 제 뺨을 때렸어요. 어안이 벅벅했어요. 저는 뺨을 손으로 만지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제가 평생 사랑한 아들이 저를 때린 거예요. 아들아 너 지금 뭘 한 거야? 엄마 저도 이제 가정이 있어요.
와이프 기분 상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아들에게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가족이고 저는 그저 귀찮은 존재였던 거예요. 알았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뒤에 숨어서 저를 보고 있었고 아들은 죄송하다는 표정도 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제 뼈에는 아들의 손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키운 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그날 밤 저는 스스로 아들의 존재를 마음속에서 지웠습니다. 30년간 제가 키운 아들은 오늘 죽었어요. 앞으로는 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한 만큼 집안도 새롭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먼지를 털고 열어보니 남편이 생전에 썼던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정화야,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남편의 마지막 일기를 읽으니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문득 지금까지 모아온 돈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3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있었어요. 남편의 보험금과 제가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당연히 이 돈을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집도 사고 아이도 키우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랬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를 때린 아들에게 왜 이 돈을 줘야 하나요? 며느리가 어머니는 이제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제 돈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문득 예전에 읽었던 신문 기사가 떠올랐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3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공부하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 이 돈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주자.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아들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이 돈을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장학재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기부 절차에 대해 문의하려고 했습니다. 네, 장학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부를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기부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 큰 금액이라 놀랐나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드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며칠 후 장학재단 담당자가 집에 왔어요. 중년의 남성분이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더라고요. 정말 큰 결정을 해주셨네요. 이 돈으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교사로 일했거든요. 공부하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웠어요. 그렇군요. 그럼 절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부 절차를 받는 동안 마음이 뿌듯했어요. 드디어 제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큰 금액을 기부한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화 씨가 3억을 기부한다더라. 정말 그렇게 돈이 많았어? 아들한테 안 주고 기부한다니 무슨 일이 있었나?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삐빗을 때린 일 이후로 처음 받는 전화였습니다. 엄마 왜?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더 이상 따뜻하게 대할 이유를 못 느꼈거든요. 엄마 기부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돈은 저한테 물려주려던 거 아니었어요? 내 돈, 내가 어디다 쓰든 상관없잖아. 하지만 엄마 너는 내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 말에 아들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그때는 제가 화가 나서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엄마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요. 제발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알았어. 그럼 집에 와. 다음 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왔어요. 둘 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죄송한 표정이 없고 며느리는 어색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예전보다 훨씬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말이에요. 앉아 우리는 거실에 둘러 앉았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아들이 먼저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감동받지 않았어요. 3억이라는 돈 때문에 온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그날 너무 무례했어요. 며느리도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들이 뭘 원하는지 뻔했지만 직접 말하게 두고 싶었어요. 엄마 기부 말인데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드디어 본색이 나왔습니다. 응, 이미 절차도 다 밟았어. 하지만 엄마 그 돈은 저희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잔저, 나중에 손자들 교육비도 있고, 손자 너희가 나올 아이콜 말하는 거야? 네, 그렇죠. 어머니 손자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손자 타령이네요. 내가 언제 손주 보게 해달라고 했어? 너희는 나 필요 없다며 며느리가 아들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됐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연기라는 게 뻔히 보였어요. 엄마 와이프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잖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내가 왜 너희한테 기회를 줘야 하는데. 엄마,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엄마한테 손을 올려 그 말에 아들이 할 말을 못 찾더라고요. 며느리는 계속 훌쩍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저는 이들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진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걸 말이에요. 만약 제가 가난했다면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됐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3억을 그냥 남한테 줘버리실 거예요? 남이 아니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주는 거야. 저는 이뤄졌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이뤄서 이제 그만 가.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집을 나갔어요. 나가면서도 계속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굳어진 상태였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다녀간 후 저는 더욱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분명히 또 찾아와서 온갖 방법으로 저를 받으려고 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기부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었어요. 변호사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중년의 남성 변호사분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실 건가요? 제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님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자녀에게 내 사연이 있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 며느리가 저를 모욕한 일, 아들이 제 뺨을 때린 일, 그리고 돈 소문이 나자 마저 찾아와서 사과한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나중에 아들이 유 원장의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유 원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 없어요. 정당한 사유요? 내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심각한 모욕을 가했다면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날 아들이 저를 때린 후 찍은 뺨 사진이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찍어둔 건데 빨갛게 부어오른 제 뺨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증언을 부탁했어요. 그날 아들 집에서 나오면서 울고 있던 제 모습을 본 이후들이 있었거든요. 정화 씨, 그날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다가 너무 안쓰러워서 옆집 김 씨 아주머니가 증언해 주셨어요. 정화 씨가 평소에 아들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래층 박 씨 할머니도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 집 앞 CCTV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날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그날 아들 집에서 나올 때 영상이 있을 텐데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개인 정보라서 함부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분도 평소에 제가 착한 사람 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니 제가 아들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삶을 손으로 감싸고 휘청거리며 나오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증거들을 다 가져왔어요. 사진, 증언서, CCTV 영상까지 모든 걸 보여드렸어요. 변호사님이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유 원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요. 그럼 유 원장을 작성해 주세요. 유 원장 작성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제 모든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기부받을 장학재단의 정보도 정확히 기재해야 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추가하고 싶은 문구가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말했어요. 어떤 외압이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결정은 온전히 제 의지로 한 것이라는 것도요. 알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뜻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이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어요. 며느리는 없고 혼자 왔더라고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뭐하러 왔어?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발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어차피 유 원장도 다 작성했으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들어보자 싶었어요. 문을 열어주니 아들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엄마, 저 정말 반성했어요. 그날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며느리는 친정애가 있어요. 왜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다니 말했어요. 사실 저희가 좀 싸웠어요. 엄마 일 때문에 무슨 싸움. 엄마한테 너무 심했다고 제가 화를 냈어요. 그때는 왜 안 그랬어? 그때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엄마, 저 정말 후회돼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어요. 이미 유 원장도 다 작성했어. 공증까지 받았어.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빛이 돌변했어요. 엄마, 그럼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엄마, 그래도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이 어머니 뺨을 때려. 아들이 할 말을 못 찾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아들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봤어요. 조금은 씁쓸했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나니 저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제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며 차분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집 앞에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부모님까지 함께 와 있었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목소리에 잘 박함이 묻어나더라고요. 뭐하러 왔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유들이 쳐다보고 있어서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네 사람이 일제히 들어왔어요. 며느리 시부모님들은 결혼식 이후 오랜만에 보는 거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 부모님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왜 이분들까지 왔는지 의아했어요. 일단 앉으세요. 거실에 앉자마자 며느리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부모인 저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들도 어색한 표정이 없고요. 저희 딸이 철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 어머니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효도할게요. 어머니를 제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연기가 타 보였지만 부모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나름 각오는 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 아버지가 간청했어요. 저희가 앞으로 딸을 잘 타일러서 어머님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도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렇게 반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이렇게 와주셨는데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반성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돈 때문인지 말이에요. 다들 수고하셨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아니에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그때 며느리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딸이 임신했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요?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고요. 아직 초기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병원에서 임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첫 손자를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이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이것도 계획된 거라고 말이에요. 유언장 소식을 듣고 급하게 만든 계획인 것 같았어요. 임신이 확실한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럼 확실해진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어머니 아들이 급하게 소리쳤어요. 엄마 그래도 손자 이야기인데. 손자 너희가 낳을 아이가 내 손자야. 당연하죠. 어머니 친손자잖아요. 너희는 나 필요 없다며 손자도 필요 없어. 그 말에 며느리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늦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딸이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 뭐가 너무해요? 3억이라는 큰 돈을 아들도 아닌 나만 대주신다는 게 말이 돼요? 드디어 본색이 나왔네요. 제 돈 제가 어디다 쓰든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그건 가족이 써야 할 돈이에요. 가족? 가족이 가족한테 손을 올려요? 그건 아들이 잠깐 실수한 거잖아요. 실수?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를 때리는 게 실수예요?
여보, 그만해요. 하지만 며느리, 아버지는 계속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도 잘못이 있으시잖아요. 신혼 부부 집에 자꾸 찾아가시고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들 걱정해서 찾아간 게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가세요. 어머님, 다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일어서서 문을 열었어요. 나가,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후들이 들을 정도로요. 며느리 아버지가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그럼 어머님,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외롭게 혼자 늙어가셔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 안 해요. 며느리 가족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들은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집이 조용해지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방금 전 상황이 너무 어이없었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저보고 잘못이 있다고 하다네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임신 이야기도 의심스러웠어요. 하필 20점의 임신이라니 너무 타이밍이 좋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임신한 것 같아요. 병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어머니, 저희 아기 때문에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루에 몇 번씩 문자가 왔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는데 너무 자주 와서 짜증이 났어요. 한 번은 새벽이까지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잠 못 이루고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집 전화로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나영이에요.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며칠 후에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며느리 혼자서요. 어머니, 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음 바뀌시면 불러주세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며느리가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몇 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굳이 만날 이유를 못 느꼈거든요. 그날 밤 며느리는 결국 돌아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젊은 사람이 왜 맨날 거기 앉아 있지? 정화신의 며느리 아니야? 무슨 일이 있나 보네?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이웃들 시선도 신경 쓰였고요. 결국 일주일 후 저는 며느리를 만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들어와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많이 야휘어 보였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밖에서 기다렸으니 당연했겠죠. 마지막이야. 할 말 있으면 해,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그리고 정말 임신했어요. 며느리가 병원 진단서를 꺼내 보였어요. 정말 임신 8주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 아이는 어머니 첫 손자예요. 내가 언제 손자 필요하다고 했어? 너희는 나 필요 없다며. 나도 너희 필요 없어. 며느리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한 번만 됐어.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오지 마. 그대였어요. 며느리는 포기한 듯 말했어요. 아, 안 넘어오네. 이 정도 했으면 넘어올 줄 알았는데 뭐라고 3억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호락호락하지 않네. 이 정도 눈물 연기, 임신 연기 집 앞에 매일 찾아왔으면 좀 속아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역시 지금까지 다 연기였던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문 밖으로 쫓아내고 너무 몸이 떨려서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내가 저런 며느리를 착하다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맡겼을까? 그 이후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아들을 봤어요. 아들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광경을 떠올리니 조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제가 사랑했던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걸까? 남편은 대답이 없었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아무도 없는 조용한 일상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 눈치를 보거나 상처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장학재단에서 편지가 왔어요. 박정아님께 편지를 열어보니 정말 정중한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어요. 장학재단입니다. 박정아님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현재 15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니 학생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할머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 제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나중에 할머니께 보답하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에게 저는 꿈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에게는 귀찮은 존재였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희망이었던 거죠.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가슴이 푸듯했어요. 제 돈이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쓰이고 있다. 네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여보, 나 잘했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 그래도 내가 나와서 키운 아들인데, 하지만 그 아이들은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나를 말렸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여보, 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30년 동안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결국 그 아이들은 나를 때렸어. 시어머니 주제이라고 말한 면유를 두둔하면서 말이야.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야. 그냥 박정화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면서 말이야. 그 순간 정말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30년간 가슴 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저는 그냥 친절한 할머니였어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그냥 박정화 할머니였죠. 오늘은 뭘 배울까? 할머니, 저 한글 다 배웠어요. 정말, 그럼 책을 읽어볼까?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순수한 기쁨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봉사활동을 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복지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화 선생님, 아이들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선생님 오는 날만 기다려요. 정말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일기였어요.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로 했다. 69세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을 기록하고 싶어서 오늘 복지관에서 만난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다. 특히 민수라는 아이가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보다 더 좋아해요 라고 해서 웃음이 났다. 아들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다. 가끔 궁금하긴 해. 잘 살고 있는지,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는지. 하지만 후회는 안 된다.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30년간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 박정아로 살고 있다. 이상하게도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 사진 앞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아들은 아들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기로 했어. 30년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찾았어. 고마워 여보. 당신이 남겨준 돈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어. 사진 속 남편이 더욱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지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